네, 한중 FTA 비준안이 어제 여야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야권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제 진통 끝에 한중 FTA 비준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당정이 어떻게 보면은 대오를 하나의 몸처럼 대오를 갖춘 모습을 보였는데 그 좀 여권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해외 순방 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 있는데 그 와중에 여당 원내 지도부에게 꼭 좀 처리해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신신당부를 했고 그의 여당 원내 지도부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최근에 여권의 공천룰 논란을 조금 미뤄둔 상황에서 당청이 어떻게 보면 좀 대야 관계에서 한 몸을 보낸다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여든 야든 당 내부의 공천을 둘러싼 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분이 벌어질 소지가 있겠죠. 다만 그 과정까지는 교과서 문제라든지 법안 예산 통과, 한중 FTA 비준 이런 부분에서 여권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당부나 지시를 잘 수행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출국장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여권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게 다가왔죠.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비준이 따로 필요 없는 국가고 한국 쪽에서 비준만 거치게 되면 그야말로 FTA는 발효가 되는데 FTA가 사실 그간에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나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 그 여당 일부까지 포함한 진보 제야 좌파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요. 한중 FTA는 그동안에 별로 반대하지 않다가 갑자기 막판에 이 농업과 어업 문제에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야당이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국회 통과되기 이전에 한 3, 4일간 여야 지도부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한중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농가 대책 부분에 대해서 밭농사 피해 농가라든지 또 직불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보완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무역이득 공유 제도라고 해서 이 한중 FTA로 이득을 보는 제조업에서 매년 1,000억씩을 이제 이 보전을 해서 10년간 1조를 해라 이렇게도 됐는데 사실 국회에서 저는 어쨌든 FTA로 이득을 보는 업종이 있고 손해를 보는 업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져야 한다는 논리에는 맞다고는 보지만은 그것을 국회에서 합의를 할 사항인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진작에 미리 반대를 해서 시간이 충분할 때 농민들이나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그것이 실제 농어가의 앞으로 생산력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대책 보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좀 졸속으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평론가님, 지금 황장수 소장님도 조금 아쉽다, 너무 시간에 쫓긴 감이 있다라는 좀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부와 청와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속도전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대목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한중 FTA의 문제는 여당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야당을 압박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연히 지금 2위 양국 간에 협약이 체결됐고요. 이거는 시진핑 주석과 대통령의 임이죠. 정상회담에서도 확정이 된 사안이고 정부 간에는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국회 비준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질질 시간을 끌었다. 아까 황 소장님 말씀처럼 국민적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립 서비스만 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는데 야당 간사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인데 또 이제 야당의 논리가 한 가지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비준을 해주려면 그냥 도장 찍고 넘어가고 통과 이게 아니라 뭔가 국회 입장, 입법부의 입장에서 행정부가 시행해야 될 한중 FTA는 어쨌든 중요한 이제 국가 간의 규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6가지 정도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든가 추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미적미적 내지 않고 미뤘다. 이렇게 됐을 때 어제 11월 30일이 왜 중요했냐면 연내 발효가 되기 위해서 데드라인이 마지막 날이었던 거잖아요. 오늘로 또 넘어와서 12월이 되면 2016년 발효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역상의 상당한 이제 적자라든가 누적 비용들 예상이 되는 게 우려였는데 다행히 연내 발효의 시간을 턱걸이로 지켰어요. 네. 여야가.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효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어제 흘러나옵니다. 중국 쪽 사정 때문에 네. 못된다는 예, 거죠. 중국 쪽 사정이라면 괜찮은 것이고 예. 만약에 우리 정부 쪽의 준비가 미진하거나 미흡한 게 있다면 정부도 좀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뭘 좀 지적하고 싶냐면요. 대통령은 애가 탑니다. 네. 야당은 뭐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이제 입장이니까 자 문제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따지고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율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문제는 저는 정부 부처 쪽에서 너무 좀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와 홍보로 이 한중 FTA의 강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제 이 어떤 그 여론을 그래도 조성해서 의미 있게 날짜는 아슬아슬 지켰는데 간신히 겨우 지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이제 실효성 부분은 오롯이 이제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네. 뭐 국회 한번 욕 먹고 이제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과연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실효성이 될 수 있는 그만큼의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 당국에 대한 불신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걸 조금 인식하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후속 맞습니다. 절차랄까 좀 만지를 기회 달라 그런 네. 당부이신 것 같고요. 그 어제 처리될 때 좀 눈길을 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핸드폰 사진이 좀 본회의장에서 찍혔는데요. 그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 처리가 되는 시각에 파리 시간을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해외 순방 가 있는데 FTA를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뭐 국회에서 스마트폰을 잘못 보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그렇죠. 것은 모든 사람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파리 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통과된 시간이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인가도 고려하면서 애를 썼다라는 모습을 언론에 좀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행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여권의 지도부가 이런 한중 FTA 같은 어떤 대통령이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쁠 게 없고 저는 뭐 네. 유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방금 전에 김무성 대표가 또 예산 긴급 당정까지 소집을 해가지고 좀 네. 민생 행보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FTA 처리와 예산 전국을 통해서 조금 당청 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공천 룰 갈등은 조금 더 미뤄두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진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예. 민주노총 서울 도심 집회 주말 허가 여부를 놓고 지금 정부와 그리고 노동계 간의 좀 갈등이 심각한데 소장님 어떻게 좀 상황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어제 일단 오후 2시 네. 50분에 신도에서 네. 사전에 결의를 내부에 거친 다음에 이 네. 한상균 위원장을 나가달라고 네. 한상균 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조계사 주지 스님과 또 신도회 임원들 간에도 또 다툼도 있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에서 신도와 그다음에 종교인이 서로 다투는 양상까지 가는 현 어떤 이 조계사의 풍토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지 않다고 유감스럽다고 유감스럽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신도인가, 종교인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도에는 뭐 어차피 이 화쟁위원회가 어제 있던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한테 사과하느냐, 한상균 위원장 측에 사과하는 모양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도에는 더 이상 한상균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종교인들, 즉 스님들과 신도들 간의 다툼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도회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6일까지, 즉 토요일 날 집회 끝나고 다음 날 바로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신도회가 양보한 이상 그 모든 책임은 저는 한상균 위원장이 져야 될 부분인데요.
6일 날이 민중총 걸기 대회 2차 대회를 하면서 네. 서울에 전부 집중 시위를 갖다가 하겠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이 다 서울로 집결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평화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쟁위원회가 중재를 하겠다고 하지만은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되는 어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 폭력 시위와 그다음에 과잉 진압 문제를 중간에 놓고 경찰이 아마 이 민노총 측과 거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더더욱이 5일 집회는 만약에 지금 불어난 상태인데 다른 단체들이 계속 바뀌어서 집회 신고를 내는 상태인데 최종적으로 관련 단체들에서 집회가 불허 신청이 난다면 그날은 뭐 경찰이 공권력 집행을 원칙대로 네. 하겠다. 그래서 뭐 초등 진압을 해 가겠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정권과 부딪히는 모습은 그 한국의 제야나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이 야권에 좀 불리한 요소로 이렇게 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대표가 그저께입니까 이 조계사를 방문해서 한상규 위원장은 만나지 않은 채 이 폴리스 라인을 준수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 사태는 결국은 뭐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6일쯤에 아마 경찰에 출두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이만큼 사회의 일에 이 세상 사회의 일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두고 한번 논의해 봐야 될 숙제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금 불허 상태에서 아마 집회 그래도 노동계에서는 좀 강행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그 집회에 좀 참여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려 있죠. 예. 화쟁이가 이 사람 벽을 치겠다. 네. 차벽이 아니라 사람 벽으로 폴리스 라인을 막을 테니 지난번 1차 대회처럼 이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은 없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중재의 내용이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지도부 문재인 대표를 포함해서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이 야당 의원들도 나온다고 치고 1차 대회 때도 야당 의원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시민보호관을 자처하고 12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미 이렇게 이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 상황에서 뭐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위야무야 된 건데 이번 경우에 저는 이 황 소장님하고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은 집회 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상균 위원장은 5일 2차 집회 전에 자수하는 게 더 옳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뭔가 이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뭔가 반대 입장, 시위에 이제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2차 총궐기가 또 벌어지면요. 1차 때도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나 대중들에겐 전달이 안 돼요. 네. 그냥 쇠파이프가 나왔다, 차병과 싸웠다, 또 경찰도 물대포를 쏴서 저렇게 위독한 분이 나올 정도면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 네. 지금 이 경찰과 집회 측의 폭력 논란만 벌어져 있고 왜 10만 명이 모였는지는 모른다면 본질은 사라져 예, 있죠.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이 폭력 문제만 남았다면 집회 측의 입장에서도 이 왜 집회를 했는지는 국민들 머릿속에는 의문 부호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럼 2차 때 더 올바른 본질적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어찌 보면 조계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입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일까지 시간 달라, 뭐 신도회와 또 몸싸움을 해서 화쟁이가 사과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종교에 이 기대서 의존해서 지금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승적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신도회 측에서 집회의 합법성을 오히려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경찰에 자수 출석을 하고 이게 지금 한상균을 위한 집회가 아니잖아요. 집회 네. 자체가. 민중 총궐기라는 이름이면 현 정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제가 노동개혁 문제 반대도 있고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 반대도 있고요. 적어도 11개의 의제가 들어와 있는 집회였는데 무색하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조직인데 위원장이 없으면 집회를 못하는 조직인가요? 한상균이 뭐 이 대선 출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위원장이 없으면 보통 조직은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하게 돼 있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상균 위원장이 이 집회의 모든 포커스를 자신에게 빨아들이는 게 과연 집회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해 보면 노동계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아까 황 소장님 지적하신 거하고 똑같이 이 제하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지금 집회 시위 문화가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번 1차 대회 때의 마찰이 2차 대회든 그 이후에 또 다른 집회 시위는 계속 있을 것인데 지금 야당이 여당이 돼도 또 반대 집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지금 이런 폭력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인가 이런 대목이라면 너무 단기적인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입신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부에 뭔가 이 저항하고자 하는 이슈가 있다면 그것을 평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정착되어야만 경찰이든 공권력이든 정부든 혹은 뭐 어떤 이제 이슈의 집회를 하는 쪽이든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스님들이 나서서 중재하는 것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른 겁니다. 정말 야당 의원들이 이번 2차 집회 때는 좀 본격적으로 나서서 130명이 다 나와서 사람벽을 치든지 아니면은 한상균 위원장을 자수시키는 모습을 보이든지 우리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첫 취임했을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데자뷰처럼 당시에는 박태만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또 은신해 있었죠. 근데 결국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파업이 철회되고 이 박태만 당시 부위원장이 자수를 하는데 그 중재를 지금 당대표가 돼 있는 김무성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함께 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복원돼야 길거리 시위가 조금 평화로워지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 있는데 정치 부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이 소통과 화해의 물꼬를 터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상균 위원장의 어떤 자체 결단이 필요하다. 그건 두 분의 입장이 뭐 지적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상황이 워낙 연일 시끄러워서요. 야당 얘기를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당 내용 사태를 짚기 전에 좀 논란이 되는 보도가 오늘 좀 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인데요. 출판 기념회 하지 말자 뭐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본인이 직접 낸 시집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원회관 의원실이었고 카드 결제기를 이용했다. 그 부분인데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논란이 되죠. 의원들이 출판 기념회를 하는 사실상의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꼬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돈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는 또 자신과 연관 관계가 있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출판 기념회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해서 받은 돈들은 뭐 의원들이 어떻게 쓰는가, 얼마가 거두어졌는가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영민 산자위원장이 자신의 방에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자신의 쓴 시집을 광물자원공사나 석탄공사 이런 회사들에게 이렇게 이제 팔았다는 부분은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얼마를 받았는지도 모른 채 돈을 받는데 그래도 나는 카드를 끊어서 해줬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양심적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회에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해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영민 그 산자위원장이 이 자영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 단말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서 영수증을 끊어줬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위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어떤 자영업자의 카드 단말기를 빌어서 끊어줬다는 것은 일종의 카드 깡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산자위가 위원장이 자신의 소속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로부터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은 어떤 명분으로라도 그것은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더더욱이나 카드 사용에 관한 어떤 이 법률에도 위반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낫죠. 여기에 자꾸 말을 더 보태면 보탤수록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겁니다.
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 법 감정이랑 조금 법 괴리가 위반도 맞습니다. 법 위반에서 괴리가 좀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아요. 카드 단말기를 예. 끊는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노영민 의원이 무슨 뭐 가게를 차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자, 없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네. 보시면 한 가지는 그 단말기가 뭐 출판사의 것이었다. 책이 이제 출판사에서 발행이 됐을 테니까요. 근데 그것을 의원실에서 끊었다는 것 자체는 그럼 국회의원회관, 국회의원실이 과연 뭐 특정 출판사든 업체의 그럼 영업 출장 지소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국회를 늘 신성하다고 부르는데 그럼 거기는 뭐 무슨 장사와 영업의 현장이 되어도 되는 것이냐. 이게 법 문제와 도덕 문제가 함께 걸리고요. 그리고 올해 내내 정치적 쟁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출판기념회 자체가 온당하냐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출판기념회는 마땅치 않다. 앞으로 철회하는 쪽, 없애는 쪽으로 네. 가겠다라고 했어요. 합법적 테두리에서 정말 글을 좋아하고 책을 낼 분들은 뭔가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지만 관행처럼 돼 있는 이게 출판기념회가 결국은 정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현장으로 활용돼 왔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서 자성을 했는데 연말에 이런 문제가 또 터지고 지금 국회 숙제가 많습니다. 아까 한중 FTA 간신히 통과됐다는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면 또 예결산 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승인하기 위한 법정 시한이 다가와 버렸고요.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아직 못 짚고 있어서 정치 신인들의 지금 어떤 정치 활동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숙제를 연말에 끌어안고 있는 국회에서 올해 내내 우리가 출판기념회 문제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짚었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겸해서 아까 황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겸직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정의와 국회의장 중심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든 교수든 앞으로 국회의원은 겸직은 안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직 그냥 유권자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봉사라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게 세비를 또 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 거의 40가지 가까운 특혜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데 이 안에서 책을 팔았다. 그럼 이건 겸직 아닌가요? 아까 이제 이게 출판사의 출장 지소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건 출판사가 받는 돈이지 제 돈은 아닙니다. 그 인세를 뭐 포기하거나 기부 서약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그런 대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세가 이 노영민 의원 작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영업행위고 장사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올해 내내 국회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직금지를 강조했던 문제, 출판기념회 폐단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자성했던 문제를 노영민 의원의 발언 하나로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 무로 돌리는 행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노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모으고 수기를 해서 이것이 국회 안에서 가당하다고 판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제 적어도 국회 내에서 좀 몰아내기 위한 추방운동을 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라고 또 이것 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출판기념회 최근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그랬죠. 때도 한 차례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출판기념회 두 분 같이 지적하셨지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 되면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출판기념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보도도 하고 그랬죠.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야당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인사의 이제 문제인데 오히려 더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강대강으로 마이웨이를 가는 것 같은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두 인사의 발언을 보면 전혀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발언을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강철수가 됐구나. 앞으로도 강하게 나와서 그 혁신전당대회 반드시 관철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그 격려와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답을 내놔야겠죠. 그렇게 너무 재촉할 일은 아니고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강철수. 네. 저희가 최근에 문재인 대표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몇 달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 다 초선이다 보니까 이제서 네. 달라졌을 때입니까? 전부 대선 후보급 인물들인데요. 진작 달라졌어야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하고 장군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멍군 이런 식으로 혁신 전대를 하기 위해서 사퇴 후 다시 출마해라. 사실상 사퇴의 방점이 찍혔죠. 네. 그럼 문재인 대표로는 사퇴하느냐, 사퇴 후에 혁신 전대에 다시 출마하느냐, 안 그러면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행태로든 뭐 사퇴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노가 이번에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의 이 길에서
한마디로 헤게모니를 내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퇴 대신에 당심을 갖다가 수습할 수 있는 다른 뭐 절충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권이 크게 부딪힐 때 문재인 대표 진영에 설 수 있도록 비주류 의원들을 각계적으로 설득해서 격파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려고 하겠죠. 자, 어제 오늘 안철수 의원은 광주에서 대선 후보에 버금가는 수준의 뭐 택시 기사분 만나고 기자회견하고 지역 유지들 만나고 계속 네. 세미나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1월 말 정도까지가 그 야권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결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한이라고 봅니다. 총선부터 공천까지 이렇게 역순으로 환산한다면요. 그러면 남은 한 달 반 정도의 기한 안에 이 호남의 광주의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는가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나가게 된 배경이나 비주류가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서 대표 주자로서 지금 문재인 대표와 충돌하게 하는 부분에는 호남에서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또 안철수 의원 동안 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이 비주류의 대표로서 이렇게 나섰는데 이 대목에서 문한방 연대로 가게 되면 안철수 의원은 차후에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당에서 상실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당에서 야권 후보 중에서 5위까지도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은 한 4, 10일 정도의 호남 민심 장악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양자가 이 스스로 이 대선까지를 상정하고 있다고 본다면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권의 지금 어떤 이 싸움이 원만하게 정리될 카드가 별로 없다. 네. 이제 호남 민심에 따라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앞에 그 말씀드린 그 노영민 의원의 그 문제는 카드 단말기는 항상 사업 소재지에 있어야 됩니다. 네. 카드 소재지와 카드 단말기 있는 곳과 이 사업 소재지가 다르게 되면 그것도 세법 위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양초라고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두 초선 의원의 난이다 하는데 꼭 초선 의원이라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 정치력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양초의 난 이게 뭐 유행어처럼 어제부터 네.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초선 의원인데 정치력이 부재한 거 아니냐. 지금 문재인 대표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뭐 명실공히 야당의 리더기 때문에 네.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당 안이 분란이 많다고 하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부재를 반증해버리는 거고요. 이건 뭐 어떤 변명과 핑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솔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비주류하고 쪼개져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왜 저렇게 이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는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황 소장님이 진단하신 본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친노와 비노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주류 비주류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만 주류 쪽에 포함이 됐을 때의 지분과 비주류와 함께 갈 때의 지분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아닌데 정의당원이신데 진중권 교수가 SNS에서 굉장히 또 독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컷오프 20%에서 다 잘려나갈 그러한 비주류 세력의 이 좌장 이 네. 우두머리가 돼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난도 이제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컷오프와 관련해서 공천에서는 싸움이 끝나봐야 아는 거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도 지금 PK들의 싸움으로 야당 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모습 안철수 의원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말이죠. 영남연대라는 시각이죠. 오히려 지금 예. 호남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잘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라도 우선 시끄러운 문제들을 좀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이제 안철수 의원의 역제안은 뭐 두 번째 이 통합적 국민 저항 체제를 구축하자. 이거는 첫 번째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없고요. 혁신 전당대회. 이것이 이제 기존에 이야기하던 조기전대, 통합전대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 이 부분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인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를 이미 이전에 써버렸어요. 이게 재신임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나 재신임 받겠다. 네. 그럼 전당대회에서 임기는 보장돼 있지만 지금 뭐 이 어떤 꼭 지켜야 할 필요도 없는 재신임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을 내가 확인을 해보리라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주변에서 뜯어 말렸다는 전제 하에 유야무야 넘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소장님 1월 정도다, 1월 중순이 데드라인이다 시점을 정해 주셨지만 지금 연말 연초에 전대든 전대에 준하는 무엇이든 통합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고서는 지금 이 문재인 대표가
이 비주류들을 각계격파해서 통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고요. 박원순 시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광역지자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표의 회동은 심정적으로 나는 당 소속이고 당이 잘 되기를 지지하겠다, 마음으로 성원한다, 이 정도의 의미 외에는 더 어떤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의원과의 지금 돌아서는 이 지점에서 아까 마이웨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말이죠. 이 두 분, 세 분이 각자 자기 마이웨이로 가면 말이죠. 나중에 당은 텅텅 비어있고 민심은 다 떠나고 그들의 종착지는 어디냐 이겁니다. 종착지가 없습니다. 최종 종착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같이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소통 혹은 뭐 YS의 유지인, 통합과 화합 이런 것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총선에서 뭔가 답을 내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분당이 오히려 서로에게 생산적인 답이 아니겠느냐. 네. 왜냐하면은 소통해서 힘을 모으고 합의할 수 없는 테이블에서 무엇을 얻어가겠습니까? 차라리 서로. 찢어져라. 차라리 네. 생산적으로는 이 정말 최악의 경우를 한번 이 속내를 말씀드린다면 총선을 포기하더라도 야권을 살리고 싶으면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길로 가서 자신의 색깔을 최대한 발현시켜 보고 거기서 다시 합종 연행의 단초를 찾아야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가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당에서 각자 마이웨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착점이 어디겠느냐는 것을 한번 정치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 보셔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더 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런 따끔한 지적 사실은 같습니다. 이것이 2012년 총선 대선 패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 임기 절반 이상 돌고 총선 목전에 와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2012년 또 그 이전 총선의 반복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공감대와 교감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야당은 한번 좀 통렬히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 상황이 워낙 안개 속이라서 네. 이 부분은 대담을 나눠도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천해야 될 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대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